자, 오늘 각 조에서 이런 조별 토론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연구 계획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 주실 텐데, 보니까 뭐 1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막 큰 파일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4조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조 발표를 맡은 오규성입니다. 일단 저희 조는 고려해야 할 것에서의 주제 참신성, 그다음에 다양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술과 이제 콩에 대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술은 일단 맥주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류 제조자가 있고 저희 소비자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종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맥주를 접할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해외 맥주가 원산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외국산 맥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하이네켄이나 칼스버그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외국에서 바로 수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국내에서 공장을 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 허가를 받아서 이제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발표 자료에 넣었고, 보면 이제 이건 아까 앞에 나온 맥주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자료를 저희가 구해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콩에 대해서 했는데, 콩은 이제 좀 농산물이니까, 농산물이 이제 보면은 크게 생산자, 도매, 소매, 가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생산자가 이제 국내일 수도 있고 국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좀 외국에서 오는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한 과정과 이제 비싼 이제 유통비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고려해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3개 정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술로 인해서 이제 각종 이제 음주 관련 사고 나는 거랑 이제 건강 악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맥주 생산을 하는데, 국내에서 맥주 생산하는데 그 내가를 이제 다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찾았는데, 이제 국산 보리를 안 쓰고 이제 해외에서 메가를 수입함으로써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제 고사이익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제 국내 주류 업체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국내산은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이제 국산 보리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 메가를 좀 국산을 많이 쓰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주류 업체에서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콩, 크게 넓게 봐서 농산물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는 이제 대표적인 게 GMO랑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를 2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네.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저만 드릴게요. 술하고 콩인데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생각을 아직. 예. 그래서 두 가지. 예,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게 제 취지예요. 예. 제가 한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탐색을 처음에 하나로 딱 좁히기가 어렵다면 한 2개 정도의 후보를 가지고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저한테 피드백도 받고 이러라는 말씀이었지, 2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 2가지 주제 사실 상당히 상이한
아마 생산 혹은 사회적 이슈도 상당히 상이한 관점에서 상이한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해가지고 사주 조원들끼리 이제 하나로 좁혀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5조. 예. 안녕하세요. 5조 발표를 맡게 된 안학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조는 두 가지로 대충 압축을 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하식스고 두 번째 주제는 술입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저희는 하식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봤는데요. 하식스가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상반기 편의점 음료 매출 1위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카콜라가 그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식스와 다른 중성 고카페인 음료가 추월하게 된 데는 어떤 사회적 함의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대학생이 이 하식스의 주 소비층이기도 하고, 중앙광장에만 가봐도 중앙광장 편의점에는 따로 하식스를 파는 매대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우리가 주 소비층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도 넣어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식스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첫 번째는 저기 과라나인데요. 과라나가 현재는 전부 브라질에서 생산이 되는데, 브라질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생산이 되는데, 그 플랜테이션 농업 과정에서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 종사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과연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활동 파괴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우린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합성이 되는 것인지, 또는 이 타우린 합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저기 홍삼이나 가시오커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어디에서 또는 누구에 의해서 소비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되는가. 이 하식스가 단순히 맛과 향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인 그런 도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이걸 마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 환경과 개인 경험들을 종합해서 한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 의견 수업이 제대로 안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술은 그 사회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죠. 예를 들어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 탄생 배경에 일제강점 치하의 공의 징수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이리시 위스키가 원조였는데 어쩌다가 아이리시 위스키가 스카치 위스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아이리시 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대학생이 주 소비층 중에 하나인 것도 저희가 이 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술마다 또 특색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품 디자인 과정에서 조니워커 같은 경우는 병이 사각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각병으로 만들게 되었는지, 또는 소주병 같은 경우는 왜 색을 녹색으로 하는지, 또는 생산사 조직에서 와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그 농업에 종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 또는 위스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소비 관행과 조직에 대해서 주류가 어떤 형태로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유통이 되는 것인지, 또는 주류 유통에서 주세는 어떻게 징수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 수입 양주나 또는 수입 맥주 또는 위스키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세를 우리가 관세를 매기는데, 그 문제는 WTO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뒤로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상품 체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 먹거리와 관련된
혹은 상품 사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출생에서부터 뭐 성장, 뭐 하여간 뭐 최종적으로 쓰레기 될 때까지 사망 때까지 궤적을 쭉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연구를 창의적인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 경우에도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예, 이런 거죠. 사실은 출발은 전체를 보려고 했지만 예컨대 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술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상품 디자인이라고 하는 상품 디자인과 아마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경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겠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도 궁금한데 조니 워커는 사각형이고 소주는 뭐 병이 녹색이고 어떤 건 둥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같은 술 안에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술 종류들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창의적인 변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니면 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번엔 아까 얘기한 대로 초점을 좀 그냥 술 가운데 하나 앞쪽처럼 맥주를 하나 잡아서 맥주의 뭐 궤적을 뭐 이렇게 생애 주기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것은 일종의 이제 준거 틀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변형을 좀 하도록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핫식스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린지는 몰랐네요. 예. 그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대학생들이 주 소비층이라고 하는데 자 6조 네,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하시고 예. 예, 저는 6조 부장 김동현입니다. 예, 저희는 일단 세 가지를 정리해서 PPT를 만들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고추장,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추장을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의 대표 중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고추장이고요. 또 그 변화상을 통해서 한국 사회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원래 고추는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하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있었던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국산 고추장의 약 91%는 순창 고추장과 해양초 고추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주 재료인 고추가 이제 고춧가루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고추 양념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고추 양념이 대부분 중국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국산 고추장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바뀐 정부에서 이제 하반기, 후반기 대략 한 7월이나 8월부터 그에 관련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고추장에 성분상의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높은 당분 함량과 높은 함량이 있어서 그런 일일 권장량을 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강적인 문제를 또다시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주변 식당에서도 전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고추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추장을 생산하는 곳과 이동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91%가량은 한국의 순창과 태양초 고추장이지만 그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추 양념을 중국 법인 천진덕풍이라는 곳에서 대부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은 네, 과연 이것이 한국 고추장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본 것은 와인인데요. 1987년에 와인 수입 자유화 이후에 와인 수입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위스키는 약 5% 정도 감소를 하는 반면에 맥주나 와인은 약 16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와인 소비층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와인 5대국이라고 할 만한 칠레와 FTA를 하면서 와인 수입이 더 예전보다 쉬워졌고요. 수입 유통업자 간의 할인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와인을 좀 더 접하기가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당장 저쪽 경희대 쪽에도 와인바가 있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청량리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와인샵에서 와인을 쉽게 구매해서 마셔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우리의 곁으로
예전에는 조금 비싼 술이었던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다 접근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 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는 이제 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제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이제 와인 요즘에 물고 있는 웰빙 열풍에 의해서 조금 뭐 싼 소주보다는 조금 더 들어서라도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 와인을 먹고 싶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와인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항산화 물질과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적당히 마신다면 건강에 매우 좋다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와인에 대한 생산과 이동거리는 프랑스,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독일 등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네, 이동거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식 와인은 그렇게 활용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바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바나나는 전 세계에 있는 과일과 곡물 생산량을 통틀어서 살펴봤을 때 전 세계 4위입니다. 그 중에는 쌀과 밀, 옥수수를 제외하고 나면 과일 중에서는 생산량이 1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아프리카나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바나나를 주식으로 삼아 생활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바나나는 우리가 지금 식용으로 사용하는 과일 바나나는 좀 다르게 구워서 먹어야 하는 종류가 다른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으로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이어트용으로도 자주 이용을 하고요. 운동을 하기 전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주 먹을 만큼 이용하고, 또 평소에 그냥 단순히 기호식품 과일로서도 자주 먹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주변에 깊이 파고든 바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나나 암이라고 불리는 파나마병이 있는데요. 이 파나마병은 사실 바나나계의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바나나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료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도대체 왜 누구냐 하고 이 과학자들이 알아봤더니, 사실 이제 대규모로 진행된 플랜테이션과 그 밖에 여러 이유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당도가 높고 맛이 있는 그런 한 가지 품종만을 선택해서 그 한 품종만을 플랜테이션으로 대량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단일 품종만 이제 계속 재배가 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원래 바나나는 씨가 있는 과일인데, 그러면 이제 먹기가 대단히 불편하죠. 그래서 씨가 없는 바나나로 이제 약간의 손을 가해서 대량 개종처럼 그런 처리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씨가 없는 바나나이기 때문에 생식력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종의 다양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플랜테이션으로 이제 대규모로 농장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었다고 하는 프로메시엘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미 이 종은 파나마병에 의해서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고요. 지금 먹고 있는 헤반디시라는 종은 그로메시엘보다는 조금 더 맛이 없는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마저도 변종 파나마병 때문에 지금 전염병이 다시 한번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잘 저항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바나나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나나의 생산의 이동거리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주도,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의 그런 약간 좀 더운 지방에서 생산이 되고요. 한국 토종 노름이란 바나나를 이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던져볼 수 있는 사회학 과학적 질문은, 바나나를 가장 눈을 들기 쉬운 것이 생태적으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산 과정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든 세 가지 식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죠. 생산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비계층은 누구이고, 유통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약간 공통적인 질문이라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이익 집단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은 고추장에 대해서 이제까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바뀌는 법령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과학기술은 과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식품을 어떻게 가공을 하거나 방금 바나나의 경우처럼 품종 개량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6조의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아마 하나를 고르게 될 텐데, 이런 질문들, 사실 뭐 제가 제시한 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 연구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저는 이 생산자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존재하는데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이 먹거리에 예를 들면 개인적인 관심, 뭐 안전성, 건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의 사회적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생산자와 관련된 생산 과정의 어떤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특히 와인이나 바나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아까 약간 단작, 아니면 단일 품종으로 이렇게 전부 다 수렴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과학기술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개입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특히 이 3가지 아이템은 특히 와인과 바나나의 경우에는 그 이동거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장거리 이동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연구의 어떤 강조점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조 발표를 맡게 된 심리학과 정지성입니다. 치려면 세게 치고 말려면 그러지. 네, 저희 조는 크게 2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 조가 어떤 거를 조사할지 얘기를 해보다가 투표를 해본 결과 삼각김밥하고 참치통조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2팀으로 나눠서 황진경 양팀이 삼각김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 팀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먼저 편의점 삼각김밥은 모두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삼각김밥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바쁜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누구나 편하게 시간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삼각김밥의 제작 과정부터 먹는 소비까지 다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삼각김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삼각김밥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980년대 백화점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시작된 음식이라는 게 되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의 재료와 원산지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봤는데요. 삼각김밥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은 그 맛이 있잖아요. 삼각김밥에도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쌀은 국내산, 김도 국내산, 그리고 참치는 원양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참치 통조림을 말씀드릴 때 알려드리겠지만 참치는 원양 어선이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돌아다니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국적에 속한다기보다 태평양에서 공동으로 조업을 해서 수확을 하는 게 참치예요. 그래서 여기 참치가 원양산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대두는 수입산, 계란은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삼각김밥의 유통 과정은 처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공장으로 모아서 재료 공급,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유통하고 편의점에서 소매를 하게 되는데요. 삼각김밥을 저희가 조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조사한 점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깨끗한 환경에서 삼각김밥을 만들고 있다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삼각김밥에 대해서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위생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쌀이 굉장히 품질이 안 좋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국내산 쌀이라고 하지만 어떤 쌀은 좋은 거고 품질이 안 좋은 쌀을 삼각김밥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더 자세하게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참치 통조림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먼저 자취생분들이, 저희 조의 자취생분들이 참치 통조림을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통조림이니까 왜 하필 참치를 통조림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참치 통조림을 조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네, 참치 통조림에 이용되는 참치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치는 크게 다랑어와 새치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랑어에도 참다랑어, 황다랑어 등등 있고 새치류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참치 통조림에 이용되는 참치는 가다랑어입니다. 그리고 참다랑어나 황다랑어는 횟감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게 잡힐 때부터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횟감용으로 사용하는 참치는 수심 100m나 200m에 미끼를 던져서 한 마리씩 잡고요. 그리고 참치 통조림으로 이용하는 가다랑어 같은 경우는 태평양에서 그물로 한 번에 묶어서 대량으로 수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다랑어의 사진인데요. 몸 길이는 약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서식지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원양어선이 태평양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돌면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또 연구해 보고 싶었던 것은 원양어선의 노동이 그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게 맞는지, 원양어선에 잡혀간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치 통조림의 생산 과정을 짧게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처음에는 태평양에서 잡은 원료를 그 다음 공장으로 가져가서 분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분리는 참치 통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장이나 뼈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거한 다음에 세정, 깨끗이 씻어서 조리를 합니다. 참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삶아서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입은 우리가 참치 통조림을 먹을 때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통조림에 참치를 넣고 그 안에 그 액체를 넣는 것을 관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탈기, 그쪽 안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봉, 그 다음에 그 캔으로 밀봉을 한 다음에, 놀라운 것이 또 밀봉을 한 다음에 살균을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한 번 더 가열을 해서 완전히 박테리아를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조가 많이 궁금해했던 것이 참치 통조림에 사용되는 기름이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치 통조림을 먹을 때 기름을 짜내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 것인지 저희가 궁금증을 한번 제기해봤는데, 참치 통조림의 기름이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 걸로 일단 조사되었는데,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참치 통조림에 사용하는 기름은 카놀라유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유채꽃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고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슈퍼에 가셔도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식용유나 샐러드유로도 많이 사용하고, 이 기름을 참치 통조림에 사용하는 이유는 이 기름이 산화 안정성, 가열 안정성이라고 해서 되게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참치 통조림에 카놀라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상 7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벌써 배운 게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건 뭐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되면, 저는 삼각김밥이 얼마죠? 예컨대 지금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 8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단 일견 굉장히 위생적이고 깨끗한 생산 과정인데, 그 800원이라고 하는 단가를 맞추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하네요. 예. 어쨌든 수고 많았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8조. 예. 안녕하세요. 8조 발표를 맡게 된 1학번 정소설입니다.
저희는 일단 보통 대학생이 치맥이라고 하는 치킨과 맥주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선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금 이제 7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자료를 많이 조사해 오셨는데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주제를 선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 조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지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유 또한 저희가 조금 원초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어떤 음식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가 어떤 분이 배가 고프셨는지 바로 치킨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그 말을 듣자마자 치킨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치킨을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제를 선정할 때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면은 저희가 조사하는데도 용이할 거라 생각하고 치킨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후라이드나 뭐 양념, 이렇게 파닭도 있고 순살 치킨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에 대해 몇 가지를 써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이나 뭐 소비자 고발이나 먹거리 엑스파일 등에서 봤을 때 되게 닭이 이제 노게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좀 품질이 낮은 닭을 쓴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먹는 닭이 어떤 닭이 쓰이는지 또 원산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요즘에는 그 파닭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먹는데요. 예전부터 순살 치킨에 대한 말이 가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순살 치킨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실 뼈가 없어지면은 살이 조금 떨어져 나갈 것 같기도 한데 양을 그렇게 많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싶고 또 사실 이제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양념치킨을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커가면서 친구들이 치킨은 후라이드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선호하는 게 닭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맛의 치킨을 선호하는지 소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은 맥주였습니다. 이제 이것도 갑자기 치킨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맥주가 연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치맥. 그래서 술 중에서도 이제 술하면 사실은 저는 좀 떠오르는 게 맥주더라고요. 이제 저희에게 가장 친숙한 술이고 대학생도 가장 많이 즐기는 술 맥주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맥주도 아까 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해외 맥주나 이제 수입되어 오는 맥주들의 원산지가 이제 사실 그게 그 나라의 원산지가 아니고 다른 데서 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유통에 관해서 저희는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맥주가 보리로 만들어지는데 보리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곡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주 같은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이제 이렇게 보리로 만든 맥주가 가장 인기를 끌었을까? 밀이나 뭐 다른 곡류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이제 그 기원이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독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전통주가 아닌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술하면 생각나는 게 맥주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에게 친숙한 국민주가 되었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유통, 생산, 소비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다 보면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저희 조는 여기까지 이런 내용으로 좀 더 주제를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더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조의 발표를 맡은 김준표입니다. 저희 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왔냐 하면은 우선 이제 순살 치킨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흔히 먹었던 불량식품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순살 치킨 같은 경우 네,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저희 그 당시 조사했을 때 되게 배고팠고 그래서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불량식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을 법한 불량식품. 그럼 순살치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살치킨 같은 경우 이제 선정 이유, 유통 과정, 또 이동거리, 사회학적 질문 이런 순서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살치킨을 저희가 고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괴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품으로 뼈를 녹인 것이다. 황소개구를 죽였다. 아니면 뭐 제3국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입으로 발라낸 것이다. 아니 뭐 비둘기를 잡아서 키웠다. 이런 각종 괴담들이 있었는데 진실이 무엇이냐가 약간 궁금했었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순살치킨을 조사하게 되면은 이제 닭고기의 원산지, 유통 경로, 또 어떻게 이것이 배송이 되는 등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순살치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순살치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순살치킨 같은 경우 크게 미국산, 국내산, 브라질산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국내산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흔히들 아까 들었던 이제 괴담은 이제 전부 거짓이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글은 실제 이제 닭 해체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알바가 직접 글을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닭을 해체하면 우선 가슴살을 6조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떼내고 다리를 떼내고 그리고 나머지 살들은 이제 뭐 텐더나 아니면은 그런 너겟 종류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미국산 같은 경우는 뼈가 있는 상태로 냉동이 돼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동을 한 다음에 뼈를 직접 발라내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브라질산은 이제 미국산과 다르게 브라질 현지 내에서 직접 뼈를 발라낸 후에 냉동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순살 치킨이 이제 순살이 오게 되면은 무게에 따라서 분류되고 뭐 세척, 밑간, 포장, 배송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지로 운송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되게 될 경우 약 18,000km라는 긴 거리를 여행해서 오게 된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던진 사회학적 질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브라질산 닭의 뭐 축산 환경은 우리나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아니면 뭐 현대 공장형 축산이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 뭐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5가지 정도 또 좀 더 많긴 했지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이 순살치킨을 조사하면서 제가 약간 놀라웠던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 중 하나는 이 브라질산 닭의 크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게 브라질산 닭의 크기인데 저 닭가슴살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잡는 토종닭에 있는 모든 살을 합친 것과 같은 양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사실은 보통 이제 국내산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류 독감이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뭐 공장형 축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제조 과정이라든지 유통 과정에도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청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브라질산 닭에 대한 나쁜 인식이 뭐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브라질 그냥 자연산 닭이 이런 거예요? 네,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브라질산 닭을 딱 쳤을 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량식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불량식품을 이제 네이버나 검색창에 쳤을 때 구체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는 없어서 제가 따로 불량 따로 식품 따로 이렇게 나눠서 정의했습니다. 우선 불량 같은 경우 이렇게 1, 2, 3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이제 물건 따위의 품질이나 상태가 나쁜 저 세 번째 거 같고요. 식품은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그것에 의미가 맞고 따라서 뭐 품질의 상태가 나쁜 음식을 말한다. 이것이 불량식품의 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가 이제 불량식품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상수를 불러일으키고 진짜 이것이 불량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떠올리기 힘든 주제이기도 했고요. 수많은 불량식품 중에서 저희 조가 간단하게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것 몇 개가 이 호박꿀 맛 나하고 별뽀빠이였습니다. 저희 조가 이제 자료를 제가 종합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를 고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대중성. 아까 보여드린 이 두 가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맛보았거나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만한 그런 제품들이었고 또한 뭐 좀 더 유명한 뭐
아폴로라든지 밭두렁, 쫀디기 이런 것들은 원재료 표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과 뭐 이런 것만 써있고 심지어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별도바이오 호박꿀만 이게 삼양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약간 삼양 라면 나오는 그 회사. 예. 네. 네, 그래서 호박꿀 맛나 주성분은 이제 앞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다 안 해봐서 어떤 것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입산이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 별꽃바위 같은 경우도 비슷했고요. 이동거리는 이제 재료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아까 앞서 보신 소맥봉 같은 경우 미국과 호주로 크게 나뉘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000km, 호주는 약 8,000km 정도 거리를 이동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던진 사회학적 질문은 요즘같이 이제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100원, 200원이라는 싼 가격에 팔 수 있는가, 또 왜 불량식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가, 뭐 아니면은 진짜로 유해한 공정이 있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분리되는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놀라웠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꽃바위를 이제 불량식품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삼양식품이라는 대기업에서 만들더라고요. 뭐 짱구랑 이제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약간 높은 레벨의 그러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량식품은 분류되는지 약간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대부분의 불량식품들은 한진식품이라는 데서 만들어졌더라고요. 한진식품이 약간 불량식품계에서는 대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놀라운 사실들 많이 알게 됐네요. 근데 그 불량식품이란 말 개념이 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다 동의를 하시나요? 아까 그 별뽀빠인가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량식품으로. 아, 그렇군요. 나는 그래서 사실 별뽀빠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불량식품 저희 때는 뭐 학교 앞에서 파는 이렇게 개인이 하는 무슨 뭐 팥빙수라든지 떡볶이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이고 특정 한진식품이라고 하는 혹은 뭐 삼양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학교 다닐 때 불량식품으로 여러분들이 먹으면서 자란. 예, 그렇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예. 2조. 예. 안녕하세요. 2조 발표를 맡은 박정섭입니다. 일단 저희가 고른 주제는 공교롭게도 치킨과 맥주가 나왔고요. 네, 치맥이라고 흔히들 불리고, 일단 왜 치킨 맥주를 고른 이유는 일단 굉장히 많이 저희가 소비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같이 소비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킨과 맥주가 둘 다 모두 수입 원료가 많거든요. 거의 다 수입 원료. 국내산 닭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수입 원료인데 그만큼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됐습니다. 일단 치킨의 재료로는 닭과 뭐 치킨 파우더, 뭐 기름, 뭐 기타의 재료로 오일, 소금 등등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닭이고요. 그리고 맥주의 재료로는 뭐 물, 정제수가 있고 그리고 매가 가장 중요한 재료고요. 물론 맥주가 지금 아까 보리를 이렇게 물에 담궈서 싹을 틔운 게 배가라고 하는데 일단 맥주가 보리 말고도 밀맥주도 있고 뭐 다양한 곡물, 뭐 과일이나 그런 걸로 맥주를 담그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일단 메가와 햄버 등등이 다 수입산이라는 거가 초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진도 공교롭게도 사진인데 일단 지금 유통 과정으로 보면 거리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산의 경우에는 생산농가, 그다음에 가공업체, 그다음에 유통, 식당, 소비자 이렇게 이어지고요. 수입산의 경우 생산농가 다음에 가공업체를 통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한 다음에 유통업체, 식당, 소비자의 경로를 거쳐서 유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국내산의 경우에는 뭐 시골에서 뭐 도심지까지가 대표적인 거리일 것 같고요. 수입산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나라가 있었지만 뭐 브라질산이라던가 태국산 등등의 태국산에 그 중에서도 브라질산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산도 있어요?
덴마크산도 있고 다양한 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의 유통 과정으로 보는 거리는 이거는 일단 국산 맥주의 경우의 이야기고요. 일단 1단계로 제조를 하고 하이트 오비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로 이어지는데 일단 국산 맥주라고 해도 일단 메가와 효모, 호프 지금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다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의 원산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맥주가 유통 경로에 따라서 일단 생맥주라든가 병맥주라든가 캔맥주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유통 방식이 있는데 그에 따라 제조 방식도 약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수입산 닭에 따른 국내 시장의 환경 변화, 일단 농민들이 굉장히 특히 이게 2000년대 한 중반쯤에 개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농민들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내 시장의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킨의 가격이 닭보다 월등히 비싼 이유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닭이 생닭이 지금 뭐 한 3, 4, 5천 원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국내산 닭이 치킨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15,000원, 싼 것도 10,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맥주에 들어있는 수입 곡물의 근원을 추적해보는 것, 그리고 효모의 수입 국가에 따른 성격을 알아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5번째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데 치맥의 소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볼 때나 운동 경기를 볼 때나 친구들과 만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보는 것 같은 때 먹는 것은 어떤 이렇게 사회과학적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은 남유나입니다. 저희 조도 한 10개 정도의 후보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른 조들 한 2-3개씩의 주제를 가져오셔서 저희는 딱 하나로 정해서 삼각김밥을 정했습니다. 아까 7점원들이랑 발표가 많이 겹치게 돼서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각김밥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일단 저희가 굉장히 자주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공정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보통 삼각김밥 하나에 7-800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의 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고 또 어떤 분이 삼각김밥을 먹인 가축한테 불임 증세가 보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한 번쯤 먹어보는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그걸 먹고도 별로 탈이 없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삼각김밥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위키백과에 쳐봤는데 삼각김밥이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삼각형 모양의 종합밥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비구로 잘 포장하여 만든 김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즉석식품류로 분류되고 있고요. 유통기한은 보통 하루,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칼로리는 보통 140에서 200 정도 칼로리가 되고 전국의 편의점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삼각김밥은 일본의 오니기리로부터 시작됐고요. 그거는 뜻이 주먹으로 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삼각김밥이 굉장히 그 김으로 싸져 있기 때문에 눅눅해지는데 일본의 어떤 아저씨가 삼각김밥의 그 포장을 연구해서 김이랑 밥이랑 분리돼서 포장된 채로 좀 더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많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백화점에서 판매를 시작해서 91년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를 개시하고 이외에 패밀리마트나 GS25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메뉴를 고안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각김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생산과 유통 과정을 크게 나눈다면 생산에서는 어떤 재료를 어떤 원산지에서 가져와서 어떤 상태의 재료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 또 아까 공정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벌써 전해주셨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 조사하지 못했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 유통 과정에 관해서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소비자가 소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고 싶고요. 또 그 유통 과정, 전체적인 유통 과정, 소비자의 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사회학적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희는 방부제 사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현대인들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점을 이슈를 가지고 좀 더 자료 조사하고 싶고요. 또 삼각김밥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즉석식품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건강에 안 좋은지,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는 게 어떤 유통업자분 말씀을 들었는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하도록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간보다 많이 땡겨서 써놓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정확한 정의나 어디까지 신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주 간략한 간단한 조사와 발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심화 연구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각 조별로 연구 주제의 후보를 좀 고민하도록 한 거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실제로 이제 연구 작업을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탐색적 연구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제의 중복성 문제인데,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탐색적인 조사를 간단한 구글, 인터넷 검색 이렇게 해보면서 개략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이제 조금 좁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원들이 더 논의를 해서 주제를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되게 2개 혹은 3개인 팀도 있지만 이제 하나로 좁히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제 중복성 문제인데요. 치킨 좀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치킨 맥주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1조, 2조, 8조가 치킨, 2조, 4조, 8조가 맥주,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 3조, 7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로 끝까지 우리는 이 주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복수의 팀이 연구를 하게 되면 두 팀이 경합을 벌여서 이제 상대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주제를 정말 다르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각 조 조장들이 지금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와 주제가 중첩되는 조의 조장하고 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서로 뭔가 타협점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도 조원들 간에도 아마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복수의 주제를 예컨대 2조 같은 게 문제가 더 있고, 치킨 맥주는 양쪽에 다 걸려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부 구성원들끼리도 논의를 해서 2가지 주제 혹은 복수의 주제 가운데서 중첩성을 좀 벗어나는, 피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대개는 이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지만, 만약에 다른 조들이 발표한 것들을 보고, 그죠? 또 연구 질문 던지는 것 보고 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제가 중복되는 조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조원들 간의 논의 혹은 다른 조장과의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어떤 참신한 주제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하나로 좁히는 과정. 그래서 일단 좀 생각들 해보시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각 주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씩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특정 시점이 됐을 때 한 가지 주제로 좁혀지고, 그 주제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후속 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제가 한번 공지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들 고생들 했고요. 네. 다음.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먹네요. 핫식스부터 치킨과 맥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먹고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 주식은 쌀이죠. 쌀. 그래서 여러분들 2장, 3장을 계속 읽고 계시고 다 읽고 있었을 텐데 쌀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역사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2015년이 되면 우리가 완전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해마다 조금씩 쌀 쿼터제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 쌀이라고 하는 곡물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역대 정권들이 다 사실은 쌀은 곧 농민, 농촌. 그 다음에 이거는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 투표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죠. 그래서 함부로 개방, 예를 들면 시장적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역대 정권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쌀 문화권, 일본이나 뭐 하여간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쌀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 또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WTO나 혹은 그 이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자유시장 원리를 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이제 계속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죠. 네, 다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근데 적어도 국내의 일반 도시 거주인들, 소비자들도 약간 먹거리로서 쌀이 가지는 중요성. 지난번에 우리 통계를 본 것처럼 비록 140kg에서 연간 소비량이 68kg로 줄었지만 여전히 식사하면 밥이고 밥하면 쌀. 그죠? 거의 동일시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최소한 뭐 두 끼, 하다못해 삼각김밥 뭐 이렇게 해서 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쌀이 가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중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촌,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사의 어떤 중심은 어쨌든 농사의 중심은 쌀이죠. 물론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상업적 농업 특히 이제 채소류나 과일류 농업이 굉장히 팽창했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벼농사, 논이 있고 그죠? 논을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들을 부가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식단이 그냥 반영된 거예요. 우리가 쌀을 놓고 그 밖에 반찬을 먹듯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벼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다른 작물들과 혹은 뭐 닭을 좀 키우고 돼지를 몇 마리 키우고 뭐 이런 식이었죠. 이런 다작이었다가 지금 단작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의 어떤 농업 구조 혹은 식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특히 농촌에 있어서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 수백 년 혹은 뭐 천여 년 동안 쌀을 중심으로 한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혹은 공동체의 노동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쌀을 중심으로 혹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쌀을 함부로 개방하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 보면 녹색혁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녹색혁명, 그죠? 그래서 보면 결국 이제 식량 증산 196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 팽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인구의 증가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죠? 뭐 처음에는 이제 선진국에서 물론 유럽에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뭐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고 그러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제3세계 국가들, 소위 말하면 제3세계 국가들,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들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와 식량의 뭐 증가 관계가 좀 다르죠. 증가 속도가. 그래서 인구는 멜더스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인구는 어떻게 증가한다 그러죠? PPT에 없죠. 예. 인구는 어떻게 증가하고 식량 생산은 어떻게 증가한다. 인구는 괄호 급수적으로. 예, 기하고, 예, 괄호 문제 강하군요. 예. 그래서 이번 시험에 괄호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좀 꼼꼼하게 해서 기본
정보, 지식 이런 것들도 평가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팩트를 기억을 해주면 어쨌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가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식량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3세계 한국 이런 데서 시행된 정책이 가로 계획 프로그램, 괄호 계획, 가족 계획이죠. 가족 계획. 가족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식량을 어쨌든 생산을 늘려야 되죠. 식량 증산 프로그램. 그래서 그 식량 증산의 핵심에 있던 게 이제 녹색혁명, Green Revolution, 녹색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쌀, 옥수수 이 부분에 대한 품종 개량, 다수학 품종이라고 보통 high yield variety라고 하죠. 다수학 품종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필리핀에 국제벼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아시아권, 그죠? 왜냐면 쌀은 아시아에서 많이 먹으니까 아시아권의 농가들을 위한 다수학 품종들을 만들죠. 다수학 품종.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1970년대 초반에 1970년대 초반에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죠?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역사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970년대 정치적으로 대통령 누구? 박정희 대통령,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정부, 그죠? 정부에 의한 여러 가지 동원,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농업기술에 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수원에서 농업시험연구소 이런 데서 다수학 품종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70년에 71년이죠 아마 10월 유신이 이제 발효가 되고 민주주의의 억압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죠. 하여간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우리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는 소리 할 수 없다. 민주주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민주주의 제도들, 정당, 국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해산되는 그런 정책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녹색혁명이에요. 그래서 품종도 유신,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정책 그 말을 그대로 따다가 유신벼, 통일벼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한편으로는 정책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쌀밥 먹고 싶어 하는데 쌀밥 먹여줄게. 그죠? 쌀을 먹여주는 거죠.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70년대 왜 시원유신을 했는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농촌을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농민들은 뭐 무지몽매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농지개혁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영농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농촌의 표는 다 여당의 표, 대통령의 표였어요. 그런데 1971년인가 2년에 71년인가요? 그 70년도인가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정 투표론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훨씬 적은 표수 차이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아차한 거죠. 아이고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뭐 이제 10월 유신으로 가게 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농촌에 대한 뭐 투자라고 할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남한의 경제 발전이 도시 중심이었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표로 표현됐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농촌에 대한 뭐 지원 프로그램, 소득 향상,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1970년대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일종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농촌에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다수학 품종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 중후반에 가면 어쨌든 이 통계에 대해서도 뭐 회의적인 사람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 몇몇 해 동안은 통계적으로 볼 때 농촌 가구 1인당 소득이 도시 가구 1인당 소득을 추월했을 시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1970년대에 어쨌든 농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량 증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다수학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품종 개량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농업 시스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경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나라 워낙 보면 저쪽 호남 쪽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이 많죠, 그죠? 산이 많고 그래서 농기계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수학 품종을 심고 여기에 비료를 주고 생산성을 높이고 농약을 치고 농기계로 수확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경지 정리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경지 정리 사업이 국가에 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쭉 가능하면 농기계가 직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경지들을 정리하게 되고 일부 논의 소유권 조정 같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촌의 풍경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죠. 어쨌든 이 다수학 품종이라고 하는 그 종자 자체 때문에 전체 농업 시스템이 일종의 산업형 농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퇴비, 뭐 거름 이런 게 아니라 농약을 쭉 그 국가에서 혹은 시장을 통해서 구입된 다수학 품종 벼, 통일벼, 유신벼 이런 걸 사서 쫙 심고 농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농업이 이런 산업형 농업, 그러니까 미국형 농업에 비교하면 규모는 물론 작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보면 뭐 비행기로 막 농약 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 굉장히 영세한 규모를 극대화하는, 그래 그나마 경지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기계화,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을 하는 소위 말하면 현대적인 산업형 농업이 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흔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시기에 보면 농약 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 일상과 관련된 것인데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잘못 농약을 뭐 음료수로 알고서 먹고 죽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결국 다수학 품종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실패하게 되면서 농약을 먹고 죽는 농민들.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일간 신문들을 보면 농약 자살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시기가 1970년대였고 이제 국가의 증산왕, 이 당시에는 보면 이게 저 시기가 맞는 거죠? 저 시기에는 안 맞는 거죠, 지금? 네. 증산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국가에 의한 일종의 이제, 개발주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농촌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산업 근로자들, 공장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회사들을 정부가 막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거기에 성공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막 상을 줘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도 생산성 왕. 근데 그거는 뭐 북한도 마찬가지였는데 양체제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 생산성에 대한 혹은 생산에 관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죠. 농촌에서 마찬가지로 식량 증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농가들을 뭐 증산왕으로 이렇게 포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 농부갑처럼 열심히 해서 식량을 생산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 1970년대에 이 녹색혁명을 통해서 한국에 제도화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일단 쌀 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양은 늘었는데 좋은 쌀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게 되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오세요. 마지막 질문. 그러면 정부에서 그 쌀을 구입해서
그 쌀의 소비자는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오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죠. 예.